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전세 거래 실 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도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조금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 저희도 지난주 내내 전해드렸지만 본인이 지금 이 새 임대차 보호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전세 난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경제부총리란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서도 뭐랄까요, 뭔가 좀 자꾸 블랙 코미디가 되고 있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서울 고검 국감 김봉현 편지 여야 격돌. 다음은 니쿤도 태국 민주화 시위 응원. 마지막 아베 벌써 두 번째 야스쿠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모두 TV 앞에 모이셨을 거라고 믿으며 쇼쇼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경진 전 의원,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진짜 그 다른 뭐 시사 프로에도 좀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310 중계석이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예. 피가 끓습니다. 진짜요? 에너지가 확 올라옵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좀 출연료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요? 뭐 그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오늘은 다행히 그 내용이 없는데, 네. 동물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거 괜찮으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세국면 맞은 옵티머스 국감서 격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야말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번 주로 끝나는 국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여의도 국회로 가시죠.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그 검사 관련 부분들은 네.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하고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모르고 정치인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저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했습니다. 대검에 네. 저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 보고를 했고, 총장한테 직접 지검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보고하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걸 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라임 펀드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법정에서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증언했을 때만 해도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아니다 했는데 야당 정치인 또 현직 검사에게 로비했다는 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게 지금 새 국면을 좀 맞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예. 아마 오늘 국정감사 하루 종일 저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 2달 이상 저게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의원께서도 이제 검사 생활을 해 보셨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이 김봉현 자필 편지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네. 갑론을박이 많던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검사라든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본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 말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물증과 객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된 부분에 한해서 말을 믿는 거고요. 심지어는 판사나 검사들은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내가 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도 상황 분석해봐서 객관적인 물증에 맞지 않으면 배치되면 너는 스스로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믿을 수 없어. 너 무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범행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이 말 말고 객관적인 물증과 상황이 어느 정도 딱딱딱 맞아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자, 김봉현 씨가
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을 지급한 후에 이런저런 로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때 이걸 얘기를 했음에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들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윤곽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자기가 직접 김봉현 씨하고 관계는 없고 네네. 김봉현 씨 회사와 관련돼 있는 기관으로부터 법률 자문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다. 아하. 그래서 김봉현 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검찰에서도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다. 어. 야당의 현역 의원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속보가 올라왔는데 김봉현 씨 측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윤갑근 전 검사장, 지금 충북 도당위원장이죠. 국민의힘. 그리고 이성범 검사가 그 A 변호사 일 거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던 사람 아닌가요? 서울중앙지검장 전 중앙지검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아, 예. 자, 그리고 이성범 검사는 아무튼 술 접대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또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네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오늘 국감에서 앞서 잠깐 지금 또 그 검사장 출신이다 해서 이름이 나오는 분 중에 한 명이죠. 유상범 의원이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국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미 뭐 진영 장관이랑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 상황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보여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명단에 그동안 알려졌던 진영 장관 외에도 김영호, 김경엽, 김진표, 김수현 뭐 이렇게 정부 여당 네. 인사가 아닌가 싶은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뉴스온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아까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대신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는 나 투자했다 돌려받았다. 예, 박수현 전 예. 청와대 대변인. 네네. 예. 어쨌든 김경엽 의원은 그렇게 지금 인정을 했었고요. 박수현 대변인은 나는 투자할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수사부서에서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근데 국정감사 자리고 예. 사실 그 얘기를 공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사 중인 그렇죠. 상황.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문제의 핵심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속아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돌려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고 네. 투자를 하는데 뭔가 불법적인 도움을 줬다. 뭔가 로비를 하는데 중간 매개를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지 그렇죠. 투자했냐 하지 않았느냐 예. 그 부분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까 저 유 의원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초점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추미애 법무부 또 윤석열 검찰의 재충돌을 낳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 바로 검찰 수사 논란입니다. 다시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자, 누가 부실 수사를 했는지 봅시다. 2019년에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돼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이성윤 지검장입니까?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저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이때 무혐의하지 않았으면 이 공기업 투자 안 됐어요. 공기업 투자가 되니까 민간 자본이 쭉 들어옵니다. 무려 얼마? 1조 5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무혐의 뒤에
누가 부실 수사한 거예요? 자, 일단 좀 저 상황을 정리하면 일단 법무부 그리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씨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또 야권 수사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 또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수사 이걸 수수방관해서 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낳게끔 키웠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모략이다 이런 입장문이 어제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검찰총장하고 또 한 판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니 검찰청장 네가 검사들 비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거 깔아뭉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 안 하고 여당 관계자만 이게 어거지로 뒤집어 씌워서 수사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일종의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는 무슨 권력형 검찰 게이트다. 아하.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검찰총장 얘기는 아니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남부지검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조금 장관께서 무색해진 게 예. 사실 아까 국감장에서 지금 현재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네네.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나도 보고받은 바 없다. 나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일도 없다라고 이제 남부지검장이 확인을 했었고요. 예.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전임 남부지검장도 보고를 했고 나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 뻘쭘하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이랬던 부분이 네. 아마 그거 그 상황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 검찰 게이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네. 또 이 김 전 회장 자필 편지에 등장한 변호사 검사를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고발을 한 이유는 김봉현 회장의 자필 진술서 옥중 서신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쓰였냐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기한테 접근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줘야 되겠다. 그렇죠.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줘야지 당신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 단계에서 뭐 보석으로 풀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검찰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라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모략을 당했다. 라고 지금 김봉현 옥중 서신에 써 있고 그렇죠. 그 옥중 서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오늘 이제 고발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강수석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봉현이 사기꾼이다. 예. 자기는 이 김봉현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날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옥중 서신이 180도 바뀌니까 김봉현이 말이 100% 맞다. 어쨌든 나는 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발장을 낸 건데 어쨌든 범죄자가 우왕좌왕하니까 이 전 정무수석께서도 우왕좌왕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자 일단 이 상황은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태국 시위에 니쿤까지 가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태국 10월 항쟁 방콕 말고 집회로입니다. 지난 주말 태국에선요 이 반정부 시위로 떠들썩했습니다. 지금 바로 방콕으로 가보시죠. 자 지난 주말 방콕 시내 상황인데요. 정말 보면요 시위 인파가 정말 많습니다. 예, 한 차량이 시내를 달리면서 촬영한 그림인데. 자, 가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저렇게 방콕 시내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경찰 추산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김 의원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죠? 총리가 지금 6년 전에 집권을 했는데 네. 6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아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프라유 총리. 예, 그러면서 반정부 인사들이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이 해외로 도피한 반정부 인사들을 악착같이 잡아오고 그 과정 속에서 반정부 인사들이 실종되고 없어지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정부에서 이게 몰래 뭔가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도 들고 있는 그 찰나에 레드불이라고 하는 이제 재벌가가 있는데 그렇죠. 레드불 재벌가의 손자가 네.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태국 검찰이 거기도 검찰이 문제인 모양인데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정권에 대해서는 이러면서 폭발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프라윳 억바이 프라웃 억바이. 총리 아웃. 아웃. 네, 외치고. 아하, 그렇군요. 자, 저 레드불 창업주 손자 뺑소니 사망 사고. 자, 저게 정말 문제였는데, 자, 다른 영상을 좀 보면요. 예,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시위대들이 뭘 막 이렇게 머리 위로 다음 사람들한테 막 뭘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게 뭐죠? 볼링공처럼 저게 생겼는데. 볼링공처럼 보이는데 실은 우리 오토바이 타고 이 자전거 타고 이러면 쓰는 헬멧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헬멧을 서로 건네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예. 태국 정부가 시위대 강제 해산을 하기 위해서 아. 강경 진압을 하는데 그 방법이 물대포 공격입니다. 아, 지금 나오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에 그 백남기 맞습니다. 농민께서 네. 물대포 공격을 받아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태국의 시위대들이 물대포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저렇게 같이 우산도 나눠주고 펼쳐들고 말이죠.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태국 정부가 최근에 그랬어요. 5 이상 모여서 집회하지 말라.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지침을 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랑곳 않겠다. 지금 시위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법에도 없는 5인 이상 모여서 집회를 하면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비상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살 수 없다. 아하. 그리고 이렇게 법과 원칙을 어기는 총리가 이 태국을 다시 통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그때 백남기 농민 그때 상황을 진짜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자, 말씀하신 대로 당국의 그런 법에도 없는 5인 이상 집회 금지 이런 비상 조치가 시위대의 투쟁심을 더 강화시켜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시위대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ก็ชุมนุมกันอย่างเป็นระเบียบเรียบร้อย อันนี้คือมันบ่งบอกว่าเขาทุกคนเป็นประชาชนนะครับคือมันไม่มีความวุ่นวายเกิดขึ้นเล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ที่เกิดขึ้นจากทางรัฐบาลเท่านั้น 자, 우리는 평화 시위했다. 폭력은 정부가 먼저 저질렀다. 자,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 촛불 집회가 야, 저건 진짜 진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집회를 많이 좀 참고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벌써 40년 전에 예. 민주화 과정을 완성을 했고 그러면서 30년 전, 20년 전 쭉 시간을 거쳐오면서 마지막 민주화를 섬세하게 다듬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이 민주화 과정을 지켜봤고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문명의 공유가 되면서 따라 배운 자연스러운 학습의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의원님 혹시 2PM의 네. 니쿤 아세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시 사진을 봤더니 네. 저희 아들보다 잘생겼더군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니쿤 씨가 이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니쿤 씨 정말 잘생긴 미소년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정부의 폭력적 진압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폭력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하. 폭력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 이 트윗이 불과 하루 만에 45,000번 리트윗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역시나 홍콩 시위 때도 그랬고 이번 태국 민주화 시위 때 역시도 SNS가 정말 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국민에 대한 어떤 여론 조성도 되지만 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인류를 통해서 어허. 서로 경험과 현재의 문제점들을 공유하면서 어. 비록 태국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전 세계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이 예. 세계 문명사의 수준을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태국에서 지금 아까 한국어로 이 한국인들에 대한 지지 호소 문구를 만들었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저 지지 호소 문구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고 예. 전 세계에서 태국 시위대에 대해서 많은 성원이 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태국 하면 태국에서 민주화 시위는 제 기억만 해도 몇 번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유혈 진압도 있었고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번이 좀 과거 민주화 시위와 다른 게
성역으로 통했던 왕실에 대한 개혁 이것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국이 네. 또 하나의 성역이 왕실인데 네. 왕이나 왕비나 왕실 구성원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처럼 엄하게 처벌을 아, 받습니다. 진짜요? 네, 왕을 비판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태국에서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왕이나 왕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마음속에 맺힐 수밖에 없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태국 왕실이 해외에 가서 그냥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오고 또 현재의 태국 총리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정치를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왕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묵인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태국 왕실에 대한 비판도 같이 나온 겁니다. 지금 앞서 그 보여주신 그 차 타고 지나간 장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모습을 보시면 그 왕비가 태국 왕비가 그 왕세자와 함께 차를 타고 저 되게 고급 승용차라고 하는데 시위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약 올리는 듯한. 네. 예, 근데 오히려 시위대들은 왕실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아서 저 손가락 3개를 든 예. 저런 또 저 포즈를 손가락 취하고. 3개가 그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저항 정신, 그러니까요. 예, 의원 아시는군요. 예, 독재에 반대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왕실 왕비께 저런 의사 표시를 한 음.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것도 저 만약에 왕실의 일원이 타고 가는 차량을 막아도 그건 말씀하신 대로 헌법일 거 아니에요. 예, 왕족 모독죄, 하하. 예, 종신형 아니, 까지도 근데 가능한. 예. 우리는 뭐 일단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태국은 괜찮습니까? 태국은 아직까지는 이상하게 코로나 안전지대여 가지고 하루 발생자가 그냥 2자리 단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지금 청정한 상황이어서 저렇게 모여도 큰 걱정은 태국 내에서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잠깐 가보시죠. 자, 여기 프랑스입니다. 사람 역시 많죠? 앞서 태국 시위와는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 다르게 피켓을 저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시위 반정부 시위는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는 왜 하는 거죠? 이게 참 인류 역사상 슬픈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지금 누군가를 추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리 근처의 한 중학교에서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 교재로 사용했던 중학교 교사가 참혹하게 젊은 이슬람 신자에 의해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대 또 저항의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조용한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 그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그 만평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잡지 회사에 난입해서 총기로 12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저거네요. 예, 저 만평을 그대로 수업 시간에 사용을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돌아가신 교사께서 혹시 이슬람 신자들은 불편할 수 있으니 학생들 중에서는 나가도 좋다라고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고스란히 공유가 되면서 프랑스의 이슬람 신자가 한 9%가 조금 안 됩니다. 8.8% 정도 되는데 이슬람 이 신자 사이에 저 내용이 공개가 됐고 아이고야. 그러는 와중에 젊은 이슬람 청년이 와서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군요. 자, 프랑스 정부에서는 21일에 이 숨진 교사의 국가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잊지도 않고 또 왔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퇴임 이후 두 번째 야스쿠니에 간 아베입니다. 야, 이 총리 관두자마자 그동안 못 갔던 거 몰아서 가는 걸까요? 이렇게 가고 싶은 거 그동안 얼마나 참느라 힘들었을까요? 사실 여기 별로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가봅니다. 야스쿠니 신사로 가보시죠.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오늘 오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모습이 저렇게 일본 방송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사라고 하는 데가 일본인들의 조상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 이렇게 참배를 하는 그런 장소인데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지금 태평양 전쟁의 주범들 A급 전범들의 이 신사가 그대로 다 모여 있는 그렇죠. 결국은 침략 전쟁을 기리는 어떤 정신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영령들을 높이 받들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참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퇴임하자마자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동안에 2번을 갔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예.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어. 사실 그 노부스케 전 이시 총리. 노부스케. 예. 그래서 사실 A급 전범이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일본의 과거 2차 대전 중에 만행에 대해서 이 제국주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걸 추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저 장면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아베 전임자인 아베를 따라하는 건지 스가도 스가 지금 총리도 뭐 가지는 않았지만 공물을 이렇게 복납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나도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고 저기에 합사돼 있는 그 A급 전범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현장에 안 간 것은 뭐냐면 네. 이게 가면 주변국들하고 외교 마찰이 많이 이렇게 생길 것 엄청나겠죠.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현장에는 가지 않고 다만 마음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마음만 보낸다는 것은 뭐 현장에 가는 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소식 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침 곧 공식적으로 결정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예. 그 2011년도에 그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한 170톤 정도씩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23만 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방류를 하려고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쿄 전력 측에서는 여과를 했다. 그래서 오염수는 아니고 그냥 처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미세한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오염수나 똑같은 얘기죠. 말장난이죠, 그냥.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방출이 되면 이걸 보도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전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는 장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 좀 보여주시죠. 자, 저겁니다. 자, 저렇게 방류를 하면 꾸물꾸물 밖으로 나오죠. 태평양을 향해서. 근데 이게 220일 정도 지나면 제주도 바다가 오염이 되고요. 250일째 우리 동해안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400일 후가 지나면 서해까지 저게 다 오염이 돼버리는. 예. 아,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이 맛있는 돔이라든지 다금바리라든지 예. 대게라든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아, 전 비싸서 못 먹는데. 네. 네. 어쨌든 일본 정부 예. 책임져야 합니다. 예. 참, 이거 제일 궁금한 거. 이거 국제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조약이 있는데 예. 여기 194조를 보면 각국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해양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반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일본 국민들 오늘 요미우리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대요. 일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근데 일본 국민의 50%가 이 해양 방류 반대, 찬성이 41%.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어떻게 40%나 되는 사람들이 저 결정에 찬성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보셨다시피 당연히 주변국들한테 피해가 가죠. 하지만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 자기 나라, 자기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좀 일본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예. 여전히 자국의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저걸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돈 쓰기 싫으니까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을 쓰기가 싫다. 그렇습니다. 아무렴 뭐 그걸 또 이래저래 정화를 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 날 테니까요. 또 뭐 보관 비용이랄지. 자, 짧게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저게 일본의 아이디어 상품인데 이게 뭡니까? 그 앞에 보면 화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택시가 배달의 이 후예로서 배달업을 하는 겁니다. 배달의 후예. 예. 근데 이제 배달을 뭘 주로 하냐면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뭔가 이 튀어나가기 조금 리스키한 네네. 그런 종류의 화물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택시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택시에 실어서 저렇게 나른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당에 직접 못 가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택시의 승객이 많이 적어지니까 택시가 자신들의 영업의 새로운 영역을 저쪽으로 개척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일본 택시비가 예. 정말 비싸기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하면 오히려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일본도 실은 한 10년 전부터 예. 젊은 층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네. 경제가 조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면서 일본의 택시비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는 소리도 많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현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네,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자, 조금 뒤에 이제 당근마켓 아기 지금 나왔네요. 이거 정말 황당했습니다. 20만 원을 주면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 이런 글이 중고거래 그 앱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알고 보니 미혼모였다면서요? 예, 그 제주도에 사는 20대 미혼모였는데요. 경찰이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20만 원에 매매하겠다 이렇게 올린 건데요. 아하. 이 여성 같은 경우 이제 미혼모 센터에서 이런저런 절차를 상담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홧김에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한편으로는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당근 마켓이라는 데다가 예. 올리면 아무거나 막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뭐 팔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다음이나 네이버도 그렇고 당근마켓도 그렇고 예. 인공지능을 통해서 워낙 많은 내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내용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르는데 이게 가능한 가령 뭐 음란물이라든지 예상 가능한 물건들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던 걸 올라가 있던 경우에는 인공지능에서 걸러주는데 아이를 팝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하지도 않았고 상상을 못해서. 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예측 불가에 경험 불가라 도저히 저걸 걸르지 못한 겁니다.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진 의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